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미세먼지가 없는 쾌청한 아침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미세먼지보다요, 꽃가루 때문에 콧물, 재채기에 시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꽃가루에 민감한 분들은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시는 게 당분간은 좋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톱 기사입니다. 일상 회복에 운다. 일상 회복에 웃는다 이런 표현 아니었나요? 근데 우는 쪽이 있답니다. 시험대선 플랫폼 기업들이다. 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요, 일상 회복 이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용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답니다. 20% 안팎 급감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배달 앱이나 OTT 뭐 이런 거 보면 이른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대표적인 모습인데요. 폭풍 성장 끝난 거 아니냐? 이제부터 진짜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보시죠. 자, 민주당에서는요, 5명 부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내일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더 보죠. 자, 이제 새 정부 출범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그리고 당선인과 지금 민주당 극한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요, 여당에서는요, 정호영 등 철회 사퇴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 당선인은 6명에 대해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이렇게 맞섰다. 재송부한다는 건요,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인중이 난항된 추경호 부총리 대행 체제, 뭔가 비상조치를 취한다 이런 전망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세입자에게 잔인한 8월이 다가오고 있다. 전세 4억 올려달래요. 지금요, 임대차법 2년 계약갱신 8월부터 가능해지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요, 그동안 못 올렸던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2년 사이 35%가 올랐다. 세입자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새 북한이 계속 쏘아 올려요. 뭔가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북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때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 풍계리 복구 완료했다. 이런 분석입니다. 정부 당국자 안보 위기 최악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 말도 지금 안 듣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미국에 달렸다. 어떤 협상을 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리에는요,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는데요. 키워드가 좀 큼지막하게 써 있는데요. 위험한 정면 돌파. 여기 보시면 인용이 돼 있죠. 누군가 어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의 선택은 위험한 정면 돌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기사가 좀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제 2명의 인물이 잇따라 오전과 오후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요, 두 인물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어요. 이재명, 안철수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졌는데 각각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라는 목적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기사는 이재명, 안철수 궁색한 출마 명분 닮은 꼴이다.
닮았는데 궁색한 게 닮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기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이재명 위태로운 지방선거 외면 못한다 이런 이유. 그리고 안철수 새 정부 성공 초석을 놓기 위해서 그래서 출마를 한다. 이렇게 내세운 겁니다. 일단 요 기사가 하나 있고요. 다음은 만평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죠. 역시 같은 맥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만평입니다. 위에 보면 큰 제목이 출마의 이유하고 써 있죠.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여기 보면 두 명이 있는데 먼저 이 철수라고 쓰신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분당갑 띠를 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곳에 회사가 있다. 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을 받은 분은 재명, 계양의라는 띠를 메고 있죠. 뭐가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개딸이라고. 요즘에 민주당에서 이 표현 참 많이 쓰죠. 지지자들을 표현하는 이 표현인데 부럽지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표현이 뭐 한 드라마에서 이제 유행된 이후에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요새 많이 쓰여요. 민주당에서. 그러면서 한쪽은 나는 회사가 있다. 한쪽은 나는 지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평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묘사한 것 같지는 않죠. 지금 내용을. 이런 사항입니다. 자, 그럼요. 한 명씩 좀 집중해서 좀 분석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재명 상임고문,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인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텃밭에 나서며 위험한 정면 돌파 결심이다. 그렇습니다. 계양을 사실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한 곳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데 위험한 정면 돌파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전국 과반 승리 이끌 것이다. 그리고 원래 이 기자들에게 배포된 이 출마 선언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담기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대장동 해먹어 오물 많은 사람이 먼지 좀 묻은 나를 도둑놈으로 본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이재명 상임고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 배경 이런 설명을 좀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깊은 고심 끝에 위기의 민주당에 힘을 보태고 어려운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대선 결과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길은 어려움에 처한 당과 우리 후보들에게 조금이나마 활로를 열어주고 여전히 TV를 잘 못 켜시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옅은 희망이나마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도둑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하다 튕겨서 먼지 좀 묻었다고 나를 도둑놈으로 몰고 그러면 이게 상식적인 정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갈래 얘기를 한 건데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위험한 정면 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지지자분들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도 TV를 못 켜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달래기 위해서 나왔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죠. 대장동 등등등 얘기하면서 뭔가 방탄조끼 입으려고 나온 거죠라는 그 말을 아마 의식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지 조금 묻었다고 저렇게 비난을 한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도 합니다. 윤경호 의원님. 기사도 보고 영상도 들으셨어요. 출마 명분 여러 갈래 설명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우선 위험한 정면 돌파가 성공하려면 예. 본인이 보궐선거에 우선 당선이 돼야 되죠. 일단 당선이죠. 예. 예. 그거 안 되면 뭐 이제 정치 생명에 상당한 그렇죠. 예. 그리고 지방선거의 과반 승리. 이건 만약에 안 돼도 예. 혼자만의 책임을 오롯이 다 지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그건 부담은 좀 덜하죠. 예.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자, 지역 구민들이 전국적인 정치인이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 예. 가끔 그런 민심들이 뭐 작동되는 경우 있죠. 그러나 지역의 일꾼을 뽑는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궐선거제만 뽑는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전혀 인연이 없었던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천 계양을은 딱히 인연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위원장도 뭐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두 사람은 그 대신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전국적인 정치인이다. 예. 이제 이걸 내세우는 건데 일반적인 여론 그러니까 이번에 인천 계양을이나 아니면 경기 분당갑, 예. 성남 분당갑 지역구의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선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생각은 뭐 제가 뭐라고 함부로 예단하긴 그렇고요. 그러나 예. 나머지 지역에 일반적으로 이 그쪽에 투표권을 갖고 있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은 예. 이 두 전국적인 정치인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아무리 정당에서 그냥 포석을 하는 대로 간다 예. 하더라도 아까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명분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과거에 이런 결정들이 나올 때마다 이런 결정과 반대로 갔던 우리 이 정치 역사의 정치인이 한 분이 있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 어려운 곳을 일부러 골라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왔어요. 부산에서 시장 선거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예. 종로에 나와가지고 당선됐는데 불과 2년 만에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 던져버리고 나 부산 가겠다. 그래서 떨어졌잖아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참 무모한 정치인이다. 그랬는데 예. 나중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노사모가 생기고 그리고 그렇죠. 불과 2년 만에 아. 권터중래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정치인이 가야 할 길 이런 게 참 대비가 된다. 저는 그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윤경호 의원님께서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반응이 있었는데 이분 윤희숙 전 의원 갑자기 이재명 후보가 등판하니까 또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냈어요. 이런 겁니다. 수사부터 받고 깨끗이 혐의를 벗은 후에 선출직에 나오는 게 국민에 대한 기본적 도리다. 윤희숙 전 의원은 사실은 대장동 이슈 등등등 관련해서 이재명 전 후보하고 엄청나게 충돌을 했었죠. 지난해 같은 경우.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국회의원 배지 속으로 숨어야 살 수 있겠다는 절박한 마음을 이렇게 공세적으로 표현하는 분은 한국 정치 70년 역사에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매섭게 비판을 했죠. 이런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영철 편집위원 일단 이 윤희숙 전 의원의 이 표현은 방탄조끼 입으려는 거죠. 이 뜻으로 보여요. 지금요. 뭔가 앞으로의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려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보이는데 일단 그 한 가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인천 계양을이 아닌 분당.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상임고문은 거주지가 분당이거든요. 그럼 연고로 있다면 분당에 있는데 지금 분당갑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출마를 그쪽은 안 하고 인천을 선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입니다. 네, 뭐 방탄조끼 문제는 뭐 대장동 의혹이나 예. 그리고 성남 FC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뭐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부인이 그 경기도지사의 그 법인카드를 썼다는 예. 의혹. 뭐 이것이 뭐 수사 결과 명확한 혐의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단과 추정이죠. 예. 그런데 윤희숙 의원은 마치 혐의가 있는 듯이 그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서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불체포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되려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냐. 예.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의혹을 결재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 예. 이재명 후보였고 그리고 뭐 법인카드 문제도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일어난 예. 문제이고 성남FC도 마찬가지니까 그러한 의혹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지금 두 번째 그 앵커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분당에 사는데 왜 하필 계양을로 가는 거야? 이 질문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왜 분당 사는 사람이 예. 저 계양까지 갔을까?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은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저거 죄 많으니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방패 예. 삼아서 국회의원 하려는 거야. 그거 맞잖아. 이렇게 직격탄을 때린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지금 이제 계양을 후보는 예. 아니야. 나 그런 죄 없어. 그런 죄가 없는데 뭔지 아까 표현은 무슨 먼지 쳐서 먼지 정도 묻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비난한다 먼지밖에 이렇게 없는 얘기했어요. 사람한테 먼지 예. 없는 사람 없는데 먼지 있는 사람 보고 먼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거 다 먼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계양까지 간다는 것은 무언가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계양은 사실 연고지도 아니고 예. 사실 뭐 대의민주주의에서 계양을의 주민들의 이제 대리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예. 근데 뭐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만약에 대리운전하고 직결을 시켜본다면 계양을의 길도 모르는 분이 과연 계양 주민들의 대리운전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배우면 된다라는 또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은 잘 모르잖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4년 동안 배우다가 끝나버리면 계양을의 주민들의 권익은 어떻게 보장받습니까? 예. 그러면 4년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표성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간다. 이재명 계양을 예. 후보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아야 주민의 권리와 예.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는 설명이 굉장히 어제 부족했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간다는데 계양을의 주민들의 권리와 복리를 위해서 가야 예. 될 분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인데 그것은 굉장히 외면받고 있지 않은가. 정당 정치가 과연 계양을 주민들의 복리를 과연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시민사회와 예. 정당이 이익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대표인데 예. 그 대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부호가 따라붙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계양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예. 나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분당갑은 지금 대장동에 속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못 가고 대신에 계양을을 선택했는데 이건 무슨 명분입니까 지금?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지금 윤희숙 전 의원의 약간 지적 나왔는데 사실 윤희숙 전 의원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요 기사입니다. 자, 이재명 대항마로 나서는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해 워낙 격렬하게 뭔가 반발을 하고 싸웠거든요. 인천 계양을 보선 맞불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자, 대선 때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을 했는데 당내에서는 일단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방선거 유불리, 지방선거 전체 유불리를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쉽게 결정할 건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윤희숙 전 의원이 뭐 며칠 전에 한 예의가 있고요. 당에서 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분이 왜 벌써 다시 등판하는지는 좀 부끄러워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그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커지는 판이 되잖아요. 그쵸. 그 리더십을 가지신 분들이 나가서 큰 판에서 근사하게 싸움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그러시기가 좀 배포가 뭐 안 되신다거나 그러시면 그래서 저더러 나가라 그러면 뭐 따라야죠. 당에서 하라고 하면.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따라야 되니까 당에서 나가라고 해주세요라는 거를 저렇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진짜 계양을 해 누구를 내보내면 좋겠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그 지금 이재명 예. 그 후보가 예. 이제 어제서야 공식적으로 이제 계양을에 나가겠다 이제 예. 선언을 한 상태라서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맞춤형 저격 어떤 공천을 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본격화되고 있지 않고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우리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이전부터 기본소득이라든지 예. 특히 또 부동산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이재명 저격수로 좀 이름을 좀 많이 높였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좀 흥행 카드로는
좀 고려할 만한 어떤 카드가 된다.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겨룰 만한 인물로 당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까? 네네. 예. 그런데 또 그 어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예. 이번 저희들 이제 지방 선거에서 그리고 이번 또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예. 대원칙이 일단 경선으로 간다. 그리고 또 그 해당되는 예. 지역에서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기여를 하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한 분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힌 어떤 그런 어떤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흥행으로만 하진 않겠다. 이런 것이 저희 당의 기본적인 방침이고 현재 그 계양을의 당협위원장께서 6년 정도 하셨고 그다음에 2번 정도의 예. 어떤 선거를 치르면서 예. 비록 패배는 했지만 단단히 또 지역 기반도 단단히 좀 준비하시고 있다고. 있는 분이 있다는 예, 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보니까 또 뭐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이제 출마 선언 하는데 피켓 시위도 하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어떤 흥행 카드로 갈 거냐 지금 지방선거의 대원칙인 지역에서 계속해서 공헌하고 기여하신 어떤 예. 그런 분으로 갈 거냐 이런 걸 조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전체로는 아직까지 뭐 섣불리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좀 어렵고 고민한 상황인데 근데 시간은 좀 없어요. 이번 주 정도면 이제 후보 등록하고 뭐가 좀 활동도 해야 될 때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좀 결정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국회의원 출마, 특히 지방선거와 같이 맞물린 이런 보궐선거 출마 관련해서는요. 국회의원 자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지방선거에 나서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윤희숙 전 의원은 얼마 전에 본인 스스로 국회의원 자리를 던졌거든요. 서울 지역에 있는. 근데 만약에 다시 인천으로 출마한다면 이건 뭡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윤석 대표가 좀 지적을 했거든요. 자, 신경미 전 의원님. 만약에 이재명, 윤희숙 이런 대결이 된다면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몇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 이 이재명 후보의 명분이 과연 괜찮은 거냐라는 예. 거하고 계양을이라는 지역구 사정은 어떤 거냐하고 예. 지금 이 두 가지를 봐야죠. 두 번째 걸 먼저 본다면 계양을이라는 게 2000년도부터는 거의 이 송영길 후보와 최원식 전 의원이 예. 거의 이 지역구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3월 9일 대선을 보면은요. 예. 52점 이때는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인데 예. 52.2%가 나왔어요. 그럼 과반 이상을 넘기는 지역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양을이라는 지역구가 2000년 이후 그리고 계양을로 분구가 된 이후 2004년부터인데요. 2년을 제외하고 그때도 물론 송영길 후보가 시장으로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있어서 2년 동안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후보에게 예. 넘어갔을 뿐이고 사실 여기는 민주당이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민주당이 강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 압도적으로 이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지역구를 고를 때 예.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갔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죠. 일단 안전한 곳을 선택한 네, 거다. 일단 예.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그건 정말 민주당 후보로서의 예. 자격 자체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양을을 고른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송영길 후보를 쓰리 쿠션으로 밀어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은혜 후보 팩터가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뭐 극복을 해서 예. 지금 이 명분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 인천 계양을로 간다는 예. 것은 충분히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인 과연 명분 포장이 예. 명분 홍보가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인천 지역의 NGO 또 인천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서고 그것을 비대위가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지금 취해서 예. 어저께 기자회견과 대중 집회를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내건 게
인천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 선거가 매우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예. 이것을 이기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과반 이상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예. 17개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9석을 받아와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안전한 곳은 사실 5곳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예. 적어도 3개 내지 4개. 거기에는 인천과 경기와 그리고 플러스 한두 지역을 더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야심찬 예. 목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리스크일 뿐이지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이미 명분으로 포장이 됐고 뭐 계양을이라는 굉장히 안전한 지역에 예. 랜딩을 했고 이래서 거기까지는 일단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윤희숙 전 의원과 겨루게 되는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상황? 서로 다 지금 뜨내기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렇게 큰 명분이 먹히는 명분이 지역에 되지 예. 않을 걸로 지금 보는 건데요. 예. 물론 지역에 지금 아무리 계양을이 민주당에게 안전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예. 여론조사나 민심의 추이는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예.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여러 가지 이 계양을이란 이 지역구의 연고를 아까 설명해 줬는데 굉장히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다.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재명 상임고문 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 정도 내용이고요. 다음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제 인수위가 끝났어요. 전 인수위원장이 됐는데 뭐 그 얘기 해보겠는데 역시 키워드로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담시입니다. 키워드가. 고담시는 이게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에 나온 어떤 배경 아닙니까? 어떤 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배트맨인데 고담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어제 본인의 출마 명분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이 상임고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주민의 배신행위다. 직격탄을 날리면서 본인 출마의 명분을 삼습니다. 여기 본도 보겠습니다. 연고 없는 곳으로 가서 무책임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12년 집권한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가 됐다. 여기에서 고담시가 나오는군요. 분당 성남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고담시가 됐다고 지금은. 그리고 당선인이 격려했다. 그러면 당선인과 관련된 얘기도 좀 강조하거든요. 출마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 그럼요. 안철수 전 위원장의 어제 출마 기자회견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12년 장기 집권이 이어진 성남시는 조커가 판치는 고담시로 전락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은 주민에 대한 참담한 배신 행위이자 정치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자, 이 얘기 함께요. 홍석준 의원님. 예. 그러니까 기자들 질문과 응답을 한 그 과정에서 당선인이 지금 경기도 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걸 모른 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출마하는 거다.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도 있었거든요. 네네. 지금 당선인이 걱정을 한다. 그만큼 당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좀 위기가 왔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그 중요한 지역이 경기도고 예. 또 경기도와 지금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성남의 분당 그 보궐선거가 예.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당선인을 비롯해서 예. 당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안철수라는 큰 정치인이 예. 뭐 그런 걸로 움직인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이제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을 수락하면서 하신 예. 말씀이 예. 나는 정치도 해봤고 기업도 해봤는데
행정을 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런 어떤 새 정부의 예. 이런 국정과제 플랜을 짜보겠다.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철수 대표 인수위원장의 목표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무총리라든지 아. 또는 뭐 경기도라든지 예. 이런 어떤 행정 쪽에 더 많은 어떤 관심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또 뭐 본인도 또 뭐 일부 또 고사하신 면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온 카드가 이제 김은혜 의원의 이제 경기지사 출마로 인해서 예. 지금 공석이 된 오. 분당이고 특히 지금 분당 같은 경우는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는 굉장히 또 연구를 또 주장하실 수도 있죠. 안내비라든지. 또 회사 얘기를 꺼냈어요. 예, 안내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안철수 대표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나 마찬가지이기 본인은 때문에 분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그래서 충분히 본인으로서는 선택 어떤 명분도 있고 특히 또 당선 가능성도 굉장히 또 많고 뭐 이런 면에서 분당을 좀 선택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 포인트에서 이재명, 안철수는 이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공통점은 대선 후보로서 그렇습니다. 이제 보궐선거에 나온 그래서 공통점이 출마를 있지만 했던 분들. 예,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확실히 좀 다른 것은 이재명 후보는 완전히 패배한 어떤 이제 후보인 거고 예. 안철수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막판에 그렇습니다. 지지선을 승리한 쪽으로 해서 간 거죠. 공동 정부를 좀 어.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또 명분 있는 지역에 나간 이런 좀 차이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 말씀하시고 그 앞에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원래는 행정 쪽에 어떤 일을 맡고 싶어 했다. 여길 선호했지만 지금은 또 보궐선거 출마거든요. 그렇다면은 보궐선거 출마가 어떻게 보면 약간 차선처럼 들리기도 했어요. 지금 이제 홍석준 의원님께서 그렇게 좀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제 사실은 이 출마 이유에 대한 질문이 꽤 있었어요. 그 기사도 좀 먼저 하나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뷰인데요. 분당갑 출마 당 요청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아까 홍석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이 되네요. 원래는 내가 생각이었었지만 당에서 하도 부탁을 해서 이 뜻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은 날 피해서 개항을 간 것이다. 내가 무서워서 갔다. 이런 뜻도 좀 보이네요. 이렇게 말한 취지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 끝난 뒤에 질문을 좀 받았어요. 원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노원이거든요. 노원. 근데 이제 분당으로 지역구가 옮겨진 거예요. 이와 관련 질문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노원공원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게 어쨌든 지역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좀 인정할지 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그때 처음 노원병 출마할 때 그때 저는 국회의원을 그만두더라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새롭게 다른 지역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또 이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마음이 참 아쉽습니다. 당선인께서 경기도 선거 전체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도 선거에 공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윤경호 의원님 노원을 떠나서 아쉽다. 근데 당선인은 너무 걱정을 해서 내가 경기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좀 나왔습니다.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매일경제 제목에 딱 전곡을 찌르는 게 앞에 있던데요. 궁색한. 예. 이재명, 안철수 출마 명분 뭐 궁색함이 닮았다. 뭐라고 해도 저 얘기에서 예. 벗어나기 어렵죠. 저는 이 대목에서 아까 홍 의원께서 하신 얘기에 연결을 하자면 예. 윤심이 그러면 언제부터 작동했느냐? 윤심이 안철수 출마로 언제부터 바뀌었느냐? 그 전에는 박민식 전 의원이 예. 부산에서 실컷 국회의원 2번 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분당 출마 선언했어요. 하면서 예. 뭐 윤핵관 운운하고 윤심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약간 그때도 윤심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러다가 윤심이 그럼 바뀌었다. 바뀌었다고 인정하면 좋습니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안철수 위원장 역시 궁색한 출마 명분 이건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예. 더군다나 아까 고담시 운운했던 얘기는 예. 과연 그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걸 스스로 누워서 침뱉게 한 거라고 모욕적이라고 받아들일까? 갑자기 아니면 분당이 고담이 됐어요? 아니면 그래 맞다. 지금 이렇게 혼탁하니 새로운 뭐 구세주가 좀 와주라. 이게 맞는지. 그 이제 본인은 전국적인 정치인이니까 아까 약속까지 한 노원을 떠나서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또 인연이 있다고요? 알레비? 예. 뭐 정치인의 인연이라는 거는 어디에나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와닿을 것 같지는 않고 이 대목에서 제가 아까 이재명 후보 비판과 안철수 예. 위원장 똑같이 적용하는 한 가지 지적드리는 게 공직선거법의 맹점이다. 아무리 국회의원이지만 예. 해당 지역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예.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이런 규정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분들이 아무리 전국적인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렇겠네요. 그렇게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 갈 수 있을까? 그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그건. 거죠. 예. 이건 정말 민주주의 대의제를 모욕하는 거죠. 자치단체장은 60일, 국회의원은 아예 없습니다. 예. 자기들이 스스로 법을 만들면서 그런 족쇄를 제거해버린 거죠. 이건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걸 예. 바꿔나가야 됩니다. 공직선거법을 바꾸도록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예.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어느 지역이든 예. 지역에서 출마를 하려면 주소지를 미리 옮겨놔야 된다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우리 시민들이 깨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대목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성남 분당 가변은요. 이제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힘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걸칠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있습니다. 지금 출마를 한 상태죠. 어제 반응을 좀 보였죠. 특히 이제 고담시 뭐 이거에 대한 반응인데요. 고담시라고 성남을 조코가 판치는 고담시라고 평가했는데 분당에서 안 살아보셔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분당과 고담은 아주 달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 안 후보님은 배트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그러면서 배트맨은 곧 박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뜻이요. 이게 배트맨이라고 쓴 거하고 박쥐라고 쓴 거는요. 우리는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요. 이거를 노렸겠죠. 그러면서 앞서서는 분당에 안 살아보셨죠? 모르시죠? 이걸 또 물어본 거예요.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 분당갑 출마, 그리고 김병관 전 의원 이런 반응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 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한참 헤매고 있는 중에 김은혜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를 어떻게 보면 예. 좋은 기회를 얻은 거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뭐 명분 아까 이재명 전 후보도 명분 포장을 해가지고 예. 개항을로 안철수 위원장 때문에 간 게 아니고 원래부터 가려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예. 이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날 피해서 개항 간 거다. 이건 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지금 안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최상의 선택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안 위원장이 사실 지역구 경험이 노원에서 있어요. 예. 그리고 정치 경험도 10년 이상 있고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아직도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성숙도 완숙도는 좀 높지 않은 것 같다. 어느 대목을 듣고 그런 판단을 아니 자기가 하셨습니까?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을 전 정권을 비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출마하려는 지역을 비하하는 것은 그건 좀 맞지 않고요. 고담시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건 잘못했고요. 지금 김병관 의원을 좀 얕잡아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분당이라는 지역구가 민주당한테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김병관 의원이 20대 들어왔고 그리고 원래 김병관 의원의 이력을 보면은 비즈니스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것이 웅변으로 드러나는 것이 개인 재산입니다. 개인 예. 재산으로
따지면은 국회 300명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갔던 지금 수천억 대 아닙니까? 이건 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예. 본인도 그 재산을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기업인이에요. 그리고 20대 때 어려운 지역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예. 됐고 21대 때도 김은혜 의원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박빙승부였죠. 표 차이가 1,500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1,500표 정도면은 그렇게 많은 표 차이가 아닌데 예. 김은혜 의원의 물론 뭐 여러 가지 전략이 먹힌 탓도 있겠지만은요. 김병관 의원이 아주 삭패했다고 모두 다 아까워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철수 이제 후보가 되겠죠. 예. 후보에게 녹록한 지역이 아니다. 쉬운 지역이 아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폄하하고 들어가는 것은 벌써 상당히 감점 포인트를 받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최영철 편집이요. 네. 이제 조금 더 나아간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안철수 전 위원장이 분당과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는 국회의원이 된 뒤에 그 다음 행보를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 행보는 국민의힘의 당권 그리고 그 이후에 차기 대선 뭐 이런 행보로 지금 분석되는데 사실은 당권이라는 거는요.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당대표에 멈추지 않으려면 확실한 차기 주자다. 뭐 이런 게 좀 강력히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런 겁니까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출발선에 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철수 위원장의 유약한 이미지 예. 그리고 학자적 이미지가 강했다면 이제는 투사적 이미지로 가서 당권에 도전해서 내년에 당권을 잡고 물론 그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번 분당갑에서 반드시 당선이 돼야 되겠죠. 예. 그것도 어느 정도 압도적인 표차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첨언을 하자면 경기도지사까지 김은혜 그 후보가 가져오는 그림까지 만든다면 예.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서겠지만 뭐 그 중에 뭐 둘 다 놓쳐버린다면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럼 것이고 완전 치명상이고요. 그렇죠. 본인이라도 당선이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것이고 예. 어쨌든 내년에 당권을 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총선에 공천권을 갖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 잠룡 중에 가장 유리한 국면에 올라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권을 잡는 것도 사실 뭐 쉽지는 않을 예. 겁니다. 이준석 지금 당대표가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뭐 사람들도 적지 않게 그렇죠. 경쟁자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출사표를 내밀고 있기 때문에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안철수 위원장도 이제는 정치를 좀 10년 이상 오래 한 고참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길을 좀 이제는 알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야지 결국에는 당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원내에 입성하면 안철수라는 사람을 따라다닐 만한 사람을 과연 원내에서 몇 명쯤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겠죠. 뭐 안철수 위원장이 뭐 밥을 잘 안 먹는다. 그리고 예. 의원들과 폭탄주를 잘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부 비판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불식시키고 그런 행동들을 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달라진 안철수 그런 면이 이제는 당권으로 직행하는 예. 그 훌륭한 큰 정치인이 되느냐 아니면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전과 똑같이 내리막길을 또 걸어갈 것인지 그것은 모를 거지만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큰 시험대에 섰다. 그런데 예. 안철수 위원장은 이제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예. 그전과 같이 똑같은 그 행동의 패턴을 반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위원장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목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그 첫 번째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충돌입니다. 근데 이 표현 참 많이 봤어요. 뭐 정치권이나 국회 얘기하면 맨날 충돌이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충돌이 아니라 대충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차근차근 좀 기사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요. 내일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하죠. 취임식이 열립니다. 그 취임식 관련 기사가 좀 있네요. 오늘. 자, 10일 0시 그러면은
오늘 밤이에요. 이제 자정이 된 거잖아요. 10일 0시면 합참 보고를 받는다. 이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취임식장을 한 180m 걸으면 시민과 악수한다. 그러면서 여기 국회에서 취임식이 열리거든요.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여기 국회 취임식장 모습을 그림으로 설명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가 단상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국회 정문인데 국회 정문서부터 단상까지 걸어서 간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겠죠. 그래서 셀카 소통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있고요. 여기 보면 좀 자리 배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단상이 여기 보시면 단상이 큰데 이 앞에 돌출 단상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취임 선언을 하고 본인이 어떤 취임사를 읽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단 어제 모습은 이 정도로 예상이, 내일 모습은 이 정도 예상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저녁에 청와대를 떠납니다. 그 기사도 있군요. 오늘 퇴임 연설한다. 오후 6시 마지막 퇴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퇴근입니다. 뭐 현충원 참배, 그다음에 중국 부주석 접견 등등 일정이 있고요. 내일 대통령 취임식 참석 후에 양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오늘 퇴근하면 청와대 나오잖아요. 서울 모초에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고 내일 취임식을 참석한다고 합니다. 사저 인근에 요새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한다고 하시죠.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자, 어제 윤석열 당선인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었거든요. 뭐 관련해서 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이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뭐 떠나는 대통령 그리고 새로 취임하는 당선인, 대통령 당선인 뭐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사실 지금부터 얘기가 아까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신 분이에요. 지금 당선인에.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죠. 기사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청문회다. 검수완박 그리고 딸 스펙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대충돌 이거 불가피하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전국 최대 뇌관이다. 과연 오늘 어떤 모습일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강하게 압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일각에 오늘 또 분석해 보면 한동훈 후보자가 되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거. 만만치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민주당 한 후보의 가면을 벗기겠다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논리적으로 맞받아칠 거다. 되치기 한다. 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오늘 오전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요. 이거 국회 상황이에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취임식 이후에 여기 보면 윤석열 12일부터 장관 임명 강행할 듯. 그러니까 사실 장관은 국회 동의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강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 전국이 얼어붙겠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나온 좀 반응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의 김앤장 법률 고문, 회전문, 한덕수 후보자 이외에는 윤석열 정부 국무총리를 할 만한 사람이 정녕 없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타인에게 겨눴던 칼끝을 자신에게 겨눠보십시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후보자 모두 임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판단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저희 당 내부에서도 약간 입장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정호영 지금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좀 본인이 좀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좀 기류가 좀 강했는데 청문회를 거치면서 그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이 단순하게 이제 의혹 제기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니까 많은 수십 명의 정인과 참고인들이 지방에서 경북대 병원이나 이런 데 왔으면서도 불구하고 전부 다 또 퇴장을 해버린다든지 그런 어떤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과연 그 정호영 후보자가 완전히 진짜 낙마할 대상인가 하는 이런 어떤 기류의 어떤 변화가 좀 상당히 조금 국민 내부에서 있습니다. 약간 변화가 생겼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초기에는 좀 약간 좀 의아했습니다만은 예. 검수완박을 이제 이렇게 또 최종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는 예.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 특히 뭐 지금 상설 특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 또 사법 예. 어떤 개혁의 어떤 마무리 이런 면에서는 한동훈 후보자가 좀 적임자가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특히 또 지금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무차별 지금 공세를 각 장관 후보자에 예.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내로남불식의 평가다. 지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37명이 야당 패싱해서 이제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임명 강행된 장관이 30명이 훌쩍 넘어갔죠. 37명입니다. 그래서 예. 그런 걸 비춰봤을 때 그때 당시에 나왔던 문제점들과 지금의 어떤 문제점들이 어떤 차이를 보면은 예. 그때가 훨씬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이걸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예를 들면 한동훈 후보자의 그 따님이 스펙 문제만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제 스펙이라는 것은 어떤 대학교 어떤 20대 좀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경우는 대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문제고 지금 재학 중인 거죠. 예, 예. 고등학교 재학 예. 중이죠. 사용하지도 않았고 예. 그리고 이제 스펙으로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게 무슨 상이라든지 그런 건데 서울시장 또 인천시장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 그게 또 사실임이 또 드러났고 예. 또 지금 저널만 하더라도 지금 저널이라는데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SSRN이라고 이거는 예. 단순하게 이제 논문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이제 동료 평가를 받고 또 그 인용을 하면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국제 어떤 적으로 인정한 저널이 아닌 그 저널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냥 얹어놨던 그리고 페이지 리포트 기준으로 한 예. 4페이지 정도 되는데 예.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부정한 또 스펙 쌓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동훈이란 어떤 사람에 대한 단순한 어떤 감정 그리고 상설 특검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의 어떤 견제 예. 이런 심리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호영, 한동훈 두 후보자 오늘 청문회 끝난 뒤에 뭐 아까 말씀한 12일 정도에 뭐 임명한다, 강행한다는데 두 후보자 포함해서 그냥 임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분위기로서는요. 예,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사실 동의를 해야지만 총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 절대 동의 못한다. 이 기류입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강대강 뭐 저는 극초강대 극초강이라고 예.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 동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길로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의 경우에는 당심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 당심은 예.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 여러 군데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기류가 있는 걸로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호영 후보자 뭐 청문회 했더니 별거 없다라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닌데 예. 청문회라는 것이 뭐 뉴스 다루는 데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게 뭐 예. 나온 게 뭐 있냐라는 것도 사실은 청문회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하고 평가해 보면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근데 정호영 후보자의 대응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도저히 공직을 맡았기는 좀 어려운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냐라는 결론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나 있다고 판단을 예. 내립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당심은 선거도 해야 되는 만큼 좀 정호영 후보자만큼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당선인에게도 전달이 됐습니다만 당선인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일에 대해서 좀 화가 나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화를 잔뜩 가지고 있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분 국민의힘에서 개발을 한 사람이 아닌데도 민주당이 발탁하고 개발한 그렇습니다. 사람도 안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럼 이건 뭐냐라는데 지금 당선인이 잔뜩 화가 나 있고 예. 한동훈은 지켜야 된다는데 굳은 결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도 그럼 같이 가자 뭐 이런 기류가 지금 감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강대강으로 당선인과 민주당이 붙는다면 예.
한덕수 후보자를 임명 동의해 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를 예.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덕수 후보자를 어떻게 일정을 잡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도 예. 여기에 좀 휩쓸려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서 저는 매우 비관적으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언론들은요, 총리 없이 상당 기간 가겠구나. 이렇게 전망, 분석 뭐 이런 걸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청와대가 아니군요, 이제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인가요?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 인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뭐 수석, 비서관 등등등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군요.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비서관 두 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김성애 종교다문화 비서관, 김동조 연설기록 비서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김건희 인연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단 종교다문화 비서관 여기 보면은 정광훈 목사 창간 매체 논설위원이었는데 뭐 평강공주 김건희다. 뭐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다 그래요. 대선쯤에.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연설기록 비서관 여기 보면 코바나 콘텐츠 이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그 회사인데 그 전시회 해설자로 활동했다. 뭐 이런 거예요. 뭐가 인연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든. 자, 유 의원님.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관련 기사는 이제 종종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인선과 관련됐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대변인 될 사람에게 기자들이 물었더니 어떤 예. 배경으로 발탁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예. 비서관이나 수석 또는 뭐 보좌관, 예. 비서는 대통령이 정말 눈만 봐도 통하는 쉽게 그렇죠. 인연이 있는 사람 써라. 예. 그 대신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건 기본이잖아요. 예. 평소에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뭐 검찰에 있었을 때 검찰에 있는 사람만 우르르 다 데려가는 거하고 그거는 정도껏 하라는 건데 그래도 어찌됐든 원칙은 비서는 그렇게 쓰십시오. 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드러난 걸 보니까 예. 뭐 매체에 쓴 글이나 아니면 뭐 본인의 SNS에 올린 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주로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해서 더군다나 맹목적으로 띄우는 뭐 이런 거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면 짐작이 되잖아요. 아 그런 인연 때문에 예. 추천이 됐을 수 있겠구나. 문제는 앞으로 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 할 일이 아마 일거수일투족이 그 잣대로 평가가 될 것이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계속 보지 않겠어요?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면 아마 시민사회와의 그렇습니다. 접촉 일을 그럼 해야 되는 그게 거고. 주 업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문화 가정들 늘어나는 예. 지금 추세, 그다음에 종교 단체와의 예. 관계. 연설기록 비서관이면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 말을 다루는 거예요. 메시지를 어떻게 다듬느냐 아마 예. 이거에 관여하는 일일 텐데 그런 업무가 그런 잣대로 앞으로 계속 평가가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상당히 운신의 폭이나 이런 데 족쇄가 예. 채워져 버린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최인철 편집위원은 어떻게 분석하셨어요? 아니, 뭐 설마 뭐 김건희 여사가 이런 1급 비서관 인사를 추천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나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불과 0.73%포인트 차의 초박빙 승부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패한 패장이 불과 2달 만에 다시 예. 나와서 국회의원 되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난 선거는 굉장히 초박빙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하시는 인사를 보면 자꾸만 저쪽 패한 진영에 빌미를 주고 있거든요. 저쪽 진영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그렇습니다. 모습이다. 그 틈을 자꾸 파고들어서 지금 사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예. 이제는 국정 수혜
국정을 수행하는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선거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도 있긴 하지만. 지방선거가 뭐 2라운드 이렇게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 국면 비슷하게 가버리면 국정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저쪽 반대 진영에 이제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아까 김건희 여사가 설마 이런 인사를 예. 신청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빌미를 준다는 것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정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당선인께서 그리고 당선인 참모들께서 조금 살얼음을 좀 걷는 그런 자세로 좀 하셨으면 쓸데없는 공격을 받지 않지 않겠나. 그리고 국정 수행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내각도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런 비판을 부른다는 것은 저는 뭐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자꾸 고쳐매는 것 같고 뭐 자두밭에서 갓끈을 고쳐 쓰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답니다. 우리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두 인물이 이제 고인이 되셨거든요. 그 내용이 좀 있습니다. 기사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각각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K영화 첫 월드스타 전도연, 윤여정 전에 그녀가 있었다. 강수연, 영화배우 강수연입니다. 최근에 약간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고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영화로 어떻게 활동해 쭉 있는데 요 대목입니다. 이 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 말을 유행시켰다는 거죠. 굉장히 회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영화에 인용되면서 유행어가 됐다. 그러면서 K영화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디딘 배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군사 정권에 맞선 민주화의 상징 타는 목마름으로 큰 방향을 일으켰다. 시인 김지아. 역시 이제 투병 끝에 고인이 됐습니다. 여기 뭐 오적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사형위기 넘기면서 활발한 활동.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죽음의 구판 뭐 이런 칼럼으로 사실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도 갈리고 있고요.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고 토지 고 박경리 사위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요거요. 뭐 간단하게 신경민 전 의원님하고 최영철 의원님 간단하게 한 30초씩 제가 평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 마디씩 해주시죠. 김지아 시인부터. 김지아 시인은 70년대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의 시집과 시는 그 당시 학생들은 물론이고 의식 있는 한국인들에게 회자되고 몰래 복사가 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복사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손으로 쓰기도 하고 가리방이라고 그래서 이제 긁어서 전파되기도 하고 70년대에 서울대 미학과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미학과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서울대 미학과 한번 가고 싶다라는 열풍이 불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80년대 학생운동권에도 영향을 주었죠. 근데 80년대에는 이제 생명사상에 의해서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뭐 이것 때문에 또 변절 시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과 상관없이 김지아 시인은 우리에게 영웅이고 전설이고 그리고 꿈이었습니다. 최영철 편집원, 김지아 시인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한마디로 좀 평가해 주시죠. 뭐 당시에는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 체제 하에서 일제의 비판을 금지했던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지아 시인은 당시에 유신 체제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되새겨줬던 목숨을 걸고 했던 용기 있는 지식이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화의 초석을 쌓았죠. 그런데 과연 지금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당시에는 1인 독재였지만 지금은 다수가 폭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지금 여러분들 국회를 보시면 아지 않습니까? 다수의 폭정하에서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김지아 시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고인 뭐 소식인데요. 뭐 명복을 다시 한번 좀 빌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소식인데요. 나라방 얘기입니다. 홍콩입니다.
지금 홍콩에서 이제 홍콩의 어떤 수반격이죠. 행정장관인데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산을 두들겨 팬 자 홍콩의 권력을 잡다. 홍콩 행정장관의 경찰 출신 존 리.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강경 진압 이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사실 중국의 입김을 그대로 반영한 인물이다. 그래서 홍콩이 상당히가 지금 권위주의 체제로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비관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홍석준 의원님 짧게. 홍콩이 사실은 문제가 발생하면 홍콩의 경제력이 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외국으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유리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97년 이제 예. 그 홍콩이 그 중국으로 이제 합병되면서 이제 중국이 약속을 했죠. 일국 이체제로 예. 해서 홍콩의 기존 어떤 시스템을 인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예. 중국은 이제 그 약속을 무시하고 홍콩이 가장 기본적인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인 어떤 그 언론, 어떤 예. 출판, 결사, 집회 자유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홍콩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 예. 영화인이라든 기업들이 엑소더스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또 홍콩에 그 본사를 두고 예.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뭐 미술 예. 시장들도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홍콩이 중국의 지배가 예.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런 흐름이 더 홍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이런 점을 우리 좀 활용을 해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다 설명하다 말았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